네, 어서 오세요. 머니마스터 2부로 이어갑니다. 기분 좋은 화요일입니다. 바깥 날씨는 너무나 추운데 우리 시장은 마치 완연한 봄이 온 듯한 따뜻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죠. 코스피 지수가 지난 금요일부터 차곡차곡 상승분을 쌓아 나가고 있습니다. 2,400선에 안착이 돼서 오늘은 좀 강하게 2,500선마저 돌파를 하는 그러한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원체 이제 작년에 국내 증시 너무나 힘들었었죠. 사실 글로벌 증시 내에서도 꼴찌를 했었던 국내 증시 확실히 아웃퍼폼 해주는 모습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CES 2025 오늘 개막이 됐습니다. 조금 전 11시 반경부터는 엔비디아 젠스낭 CEO의 기조연설이 시작이 됐는데요. 우리 시장 안에서 오늘 변동성을 야기시킬 수 있을 만한 변수가 되겠습니다. 어제 SK하이닉스가 정말 좋았었잖아요. 9%의 강한 상승. 만약에 반도체가 추세를 잡은 것이라면 오늘 변동성이 또 한 번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 시각 현재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2,505포인트, 코스닥은 72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요. 지금 오름폭을 살짝 반납을 한 상황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오늘 개장 직후부터 좀 견조하게 움직이다가 지금 11시 반경부터 좀 빠집니다. 2,506포인트까지 내려간 채 움직여주고 있고요. 오늘 개장 직후에 2,518포인트까지 고점을 키우는 움직임 보였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역시 코스닥 또한 오늘 장중에 흔들림이 있었죠. 718포인트까지 오름폭을 좀 빠르게 반납을 하나 싶었지만 다시금 외국인들의 매수와 함께 좀 올라와 주는 모습 보였습니다. 수급 동향이 중요하겠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현선물 시장 안에서의 외국인들의 연속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오늘도 유가증권 시장 거래소에는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680억 원, 기관이 470억 원, 지금 매수 규모를 줄이면서 이 코스피 오름폭이 좀 일부 반납된 듯 하고요. 개인의 팔자세가 오늘도 나옵니다. 1,500억 원가량의 팔자 매물이 출회되고 있고요. 코스닥 보실까요? 코스닥에서는 오늘도 개인 나홀로 사자가 펼쳐집니다. 외국인들 330억 원, 그리고 기관이 217억 원의 매도 물량 출회, 개인이 680억 원에 담는 모습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어제 삼성전자가 60일 이평선을 돌파를 하면서 또 한 번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나 상방은 좀 제한적입니다. 56,100원까지 올라간 채 오름폭을 일부 반납한 채 움직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오늘 개장 직후에 20만 원 탈환이 됐었지만 이내 반락이 됐습니다. 1.6%의 하락. 참고로 간밤 엔비디아가 149달러를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써 내려가기도 했었습니다. 폭스콘, 이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폭스콘의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기 때문에 AI의 붐은 아직 끝이 나지 않을 거야를 다시 한번 시사시켜 줬었는데요. 일단 오늘은 엔비디아 이 젠스낭 CEO의 기조 연설을 앞둔 상황에서의 관망 심리가 굉장히 컸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원체 좀 강하게 가파르게 올랐다 보니 이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되는 듯합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단은 오늘도 일부 종목들이 선전을 해주고 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 1.38%의 상승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 반도체 배터리 이 핵심 광물 기술 수출 관련해서도 이슈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현대차, 이 미국에서 생산이 된 현대차 5종에 대해서 보조금 관련해서 또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호재를 계속해서 안고 가는 듯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4%의 상승 나와주면서 98만 원까지 다시금 올라갔습니다. 이제 CES 2025가 끝이 난다면 우리의 눈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로 쏠릴 텐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번에도 참가를 한다고 하죠. 9년 연속의 참가인데요. 무언가 또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도 있는 듯합니다. 현대차 오늘 0.2% 상승 현재 가져가고 있고요. 자, 6위부터 10위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현재 0.7% 상승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고요. 기아는 오늘도 쉽니다. 0.8%, KB금융, 네이버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들 움직임 살펴볼 텐데요. 자, 알테오젠 2.5% 상승 32만 원 선 재차 돌파가 됐습니다. 반대로 오늘 HLB는 쉬네요. 7만 7천 원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보합권, 에코프로는 약보합선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반도체로 수급이 강하게 쏠리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름폭을 신고가 갔다가 재차 반납을 했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주목도가 높습니다. 7%의 강세, 25만 원 목전을 바라본 채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 보겠습니다. 코스닥 리가캠바이오 2.6% 상승, 삼천당제약도 2% 가까운 상승이고요. 그 밖에 휴젤 1.3%의 상승. 오늘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모습 그려가고 있죠. 리노공업은 이 시각 현재 1.4%의 하락으로 방향을 잡아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 살펴봤고요. 본격적으로 머니마스터 2부 시작합니다. 네, 시장 안에서 뜨겁게 거론되고 있는 섹터, 그 안에서 또 오늘 달려줄 수 있는 종목들 잡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업앤다운, 오늘은 전영욱 마스터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처음 출연하시는데요. 네. 우리 처음 보는 투자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있을 거예요.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전영욱 전문가고요. 딜사이트 S 전문가입니다. 항상 여러분들께 큰 수익률을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이전에 있던 프로그램과 또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께 더 좋은 말씀과 더 좋은 종목으로 많이 편성해놨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전영욱 마스터님과 함께하면서 포트 살찌우기, 수익 살찌우기 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지해서 저희도 가보도록 하겠고요. 자, 먼저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부터 질문 드려볼게요. 시장의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맞죠. 이제 뭐 시장이 대체적으로 보자면은 뭐 어제와 비교해서 봤을 때는 뭐 상승 종목 수가 어제 대비 좀 하락한 모양이고, 사실 뭐 이전부터 봤을 때 장 초반보다는 지금 하락 종목 수 코스닥 쪽에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속적으로 봤을 때도 뭐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차별화 같은 장세가 이루어질 전망이라고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뭐 이제 코스닥 ADR, 그러니까 ADR이라는 게 있습니다. ADR이 뭐냐면은 이제 120까지 올라왔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ADR이 이제 최근 20일 동안 상승한 종목 그리고 하락한 종목을 나눈 값이거든요. 근데 이게 115에서 120이면은 수치가 115에서 120건이면은 과매수권, 그러니까 과열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70에서 75 이하면 거기가 이제 과매도권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시점에서 봤을 때도 사실상 지금은 좀 과열된 구간이었다. 그렇게 보자면은 다시 한번 그러니까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죠. 왜냐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이쯤 되면은 이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되기 때문이죠. 그거를 이제 ADR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뭐 이게 사실 ADR이라는 것 자체가 절대적인 지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쯤 되면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심리가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부 차익 실현을 보고 나서 보통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뭐 지수가 별개로 이루어질 장세도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상승 종목 수가 이제 좀 더 적어지게 되는 거죠. 이후에 이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 차별화 장세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대응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시장을 좀 읽으면서 가야 된다는 시점도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을 했어요.
근데 국채 금리는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내일 사실 10년물 그리고 10년물 390억 달러, 내일 모레는 이제 30년물 220억 달러 발행이 예정이 되었어요. 근데 외국인은 유입을 하고 있지만 환율이 높은데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만약에 우리가 환율에 대해서도 1,500원 상단까지 열어보고 시장을 대응했었거든요. 하지만 만약에 1,400원 60원, 1,460원대가 정점이다라고 본다면은 외국인 입장에서도 이전에 외국인들이 이탈했던 이유도 사실 환율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체감하는 것보다는 2배거든요. 왜냐하면 환차익 부분에서도 봤을 때 우리는 그냥 마이너스 지수가 뭐 마이너스 2% 났으면 아 손해구나라고 하는데 이게 환율 대비 환차익이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2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다만 만약에 이 구간이 정점이다라고 지켜본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안 들어올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율도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게 환율이 1,456원 구간인데 만약에 여기서 외국인 유입이 들어와 준다. 오늘도 외국인의 유입은 좀 들어와 줬거든요. 물론 어제 대비 좀 하락한 모양이긴 하지만 들어와 줬다는 거 이유만으로 봤을 때도 이게 1,468원대에서 지금 정점을 찍고 아래로 향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1,500원은 없다고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 외국인 입장에서도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에서 이제 종목군들을 좀 편성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장이 강하게 추세를 잡으려면 환율의 움직임, 그 안에서 환율의 안정이 좀 필히 나와줘야 될 텐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장 이야기 들려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어제 반도체, 특히나 HBM 키워드 달고 있었던 종목들이 막강했었던 하루였었고요. 오늘은 좀 섹터별로 순환매가 빠르게 도는 듯합니다. 유리기판 쪽에서의 시세가 강하게 나와주는데 유리기판주 지금 자리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저는 유리기판 섹터가 지금 보자면은 아주 훌륭한 자리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은 뭐 유리기판이 굉장히 상승을 높게 한번 줬었죠. 그 다음에 과대납폭 중 하나로 이제 반도체 부분에서 계속 하락을 했었어요. 그렇게 보자면은 지금 유입군에서 이슈가 모멘텀이 확인이 된다면은 반도체에 대한 유입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 이 과대납폭주들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작성해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CES 2025 이슈도 있지만 저는 이제 이런 반도체에 대한 개별적인 이슈로 보자면은 유리기판 쪽이 좀 이제 가장 좋은 흐름으로 타고나지 않을까라고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유리기판이라는 게 사실 이전에 플라스틱을 쓰던 거를 이제 유리로 사용해서 더 효율성이 높게 그 열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효율성으로 쓰게 이렇게 만든 게 또 유리기판이라고 보는데 이게 또 최근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죠? 바로 브로드컴에 대한 이슈입니다. 이 유리기판을 이제 수용한다는 뭐 그런 이슈가 있었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브로드컴이라는 회사가 뭐겠습니까? 이제 반도체 주문형 반도체를 생산하는 회사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유리기판을 수용하게 된다면 여기서는 이제 유리기판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크게 증가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2025년 섹터로 봤을 때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보자라고 2024년 12월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유리기판 쪽으로 봐도 무방하다. 그래서 종목군으로 한번 살펴보자면은 차트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캠트로닉스라는 종목입니다. 캠트로닉스. 이 캠트로닉스 종목 자체를 봤을 때도 지금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목군들을 설명해 드릴 때도 재무제표를 항상 먼저 보여드립니다. 물론 있잖아요. 뭐 이 유리기판 섹터에서도 과대납폭주도 굉장히 많았었고 실적이 그렇게나 좋지는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시점으로 2025년 섹터로 집중해서 봐야 될 섹터라고 여쭤본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캠트로닉스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PBR 같은 경우에도 2배인데 BPS 같은 경우에는 10,000원권이죠.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0,098원이 작년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BPS가 1,89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전에는 1.3배였고 지금은 2.2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는 과대납폭 중 하나라서 PBR이 좀 증가했다라고밖에 설명을 해드릴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자면은 5월 달에는 이제 고점 36,000원 부근을 찍고 나서 12월 달에 이제 다시 한번 과대납폭 조정을 세게 주고 나서 12월 9일 우리나라 내부적인 이슈가 하나 있었죠. 그걸 정점으로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유입금들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캠트로닉스라는 종목군들로 편성을 해봐도 나쁘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HB 테크놀로지가 20% 상승하고 있어요. 저는 HB 테크놀로지도 이전부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HB 테크놀로지도 공략주보다는 지금 갭상승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한 번쯤 메꾸고 나서 절반 이상 2,300원 부근까지 좀 하단 정도로 내려와 주는
나와준다면 그 부분에서도 한번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지금 적자 기업이거든요. 하지만 그 적자폭을 지금 3분기 그리고 12월 컨센서스에서는 안 나왔겠지만 마이너스 56억이면은 이제 2024년 애니얼로 봤을 때는 나름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정도는 뭐 애교스럽게 봐줄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PBR 같은 경우에는 0.7배, 그래서 HB 테크놀로지랑 캠트로닉스를 함께 봐도 된다. 그래서 유리기판 섹터도 나름 2025년 기대되는 섹터 중 하나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브로드컴이 쏘아 올린 유리기판 여전히 지금 자리 유효하다라는 관점에서 두 종목 말씀 주셨는데요. 그럼 마스터님 지금 네. 반도체 대형주보다는 반도체 소부장단들이 기대 수익률 측면에서는 좀 더 매력 있나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사실 반도체 대형주 쪽으로 봐도 무방은 하지만 네. 왜냐면은 사실 반도체가 먼저 가고 반도체 소부장이 좀 집중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브로드컴이 다시 한번 올라와 주면서 SK 하이닉스에 대한 수주 이슈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이전에 봤을 때도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좋은 이야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눌리면서 외국인들은 팔았어요. 그 이유로 보자면은 시티증권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여러분들은 아실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티증권에 의하면은 이제 SK 하이닉스는 매수 의견 그리고 나냐에서는 이제 매도 의견을 드렸었죠. 그 이유로 보자면은 이제 뭐 가정용 컴퓨터나 모바일 쪽에서는 가격 하락. 하지만 이 D램, 그래픽 카드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에 대한 매수 의견이 적합했던 거죠. 하지만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에 대한 유입이 빠져나갔죠. 다만 삼성전자가 안 좋다고 해서 소부장 쪽으로도 안 좋았냐? 그것도 아닙니다. 뭐 DI 같은 경우에서도 많이 올랐었고 뭐 서플러스 글로벌이나 이런 종목들 군에서도 많이 유입이 들어왔었거든요. 물론 서플러스 글로벌은 지금 좀 하락폭을 크게 키우긴 했지만 저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힘을 좀 내준다면은 소부장 쪽으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뷰 체크해 봤습니다. 조선이 오늘장에서 가장 강하게 올라가는 섹터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계속해서 한국과의 이 조선 협력을 시사하면서 네. 오늘장에서도 신고가 가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조선주는 여전히 관심권에 둬도 괜찮은지 아니면 이제 보유자들의 영역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사실 뭐 조선주가 굉장히 불황기였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갑자기 이제 호황기로 들어섰는데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에 대한 이슈까지 겹쳐지면서 협력하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지금 시점으로 보자면 MRO 사업 전망치로 보자면은 저는 꽤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으로 봤을 때도 지금 이제 뭐 이제 인건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025년에도 인건비에 대한 이슈가 많이 작용이 될 것 같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작지만 강한 기업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제 뭐 소모자재나 아니면 부자재 관리는 사실은 이제 외주에 굉장히 맡기는 게 편하긴 하거든요. 어쨌든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불황기에서 호황기로 접어들고 있고 그렇게 따졌을 때도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그 모멘텀도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국제회사기구에서도 이제 환경 규제 강화로 친환경 선박 그리고 이제 노후화된 이제 뭐 선박에 대한 재료, 부품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해상 물량 증가도 많이 되고 있고 이런 걸로 봤을 때도 이제 뭐 노후 선박 교체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모멘텀은 충분하다. 아직까지는 살아있다라고도 보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트럼프 집권 이후에는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해상 물량 증가도 수요 증가에 어느 정도는 이제 영향을 했다, 한몫을 했다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선박 가격이 뭐 상승한 시점이 2022년도였잖아요. 그 후로부터 이제 2022년 미국의 선박 수주 선박이 꽤나 좋아지면서 이제 뭐 각자 뭐 수익성으로 계속해서 높아질 것 같다고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MRO 쪽으로 봐도 되고 뭐 LNG 사업 쪽으로도 봐도 되는데 저는 MRO가 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목은 하나오션? 네, 하나오션 저는 네 맞습니다. 결국의 탑픽은 하나오션. 그렇죠. 결국에는 하나오션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하나오션도 저는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조선업계 자체로 봤을 때도 제가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 정부에서도 뭐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 정부에 대한 정책 네. 수혜 뭐 이런 것도 많이 보고 있고 미국 조선보다는 사실 기술력으로 보자면은 우리나라 조선업이 더 좋다고도 보고 있고 지금 하나오션도 괜찮아요. 하나오션도 괜찮은데 저는 한화 시스템하고 선박블럭 배관 뭐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또 뭐 반사 이익으로도 볼 수 있다고도 보고 있고 그다음에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HD 뭐 현대조선 관련해서도 굉장히 네.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고 HD 현대
계열에서 이제 빠져나온 중공업 관련해서도 좋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재를 좀 전문으로 하는 그런 쪽의 종목군들로 편성을 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어요. 조선주 좋은데 LNG보다는 MRO 쪽이 좀 더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 AI 소프트웨어 쪽은 어떤 뷰를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자리가 사실 작년 말이었죠. 그렇죠. 정말 강하게 올라갔다가 네. 좀 주춤한 자리 오히려 좀 기회라고 봐야 될지요. 아니면은 당분간은 아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 보고 있어요. 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뭐 계속해서 뭐 지금 약간 눌리는 모양도 많이 있거든요. 예, 네. 눌리는 모양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 뭐 시장 이야기 말씀드릴 때도 지금 과거에서 계속해서 외국인들, 그러니까 지난 2, 3년간 봤을 때도 지금 연속적인 외국인 매수 유입이 그렇게나 크게 작용이 된 적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도 AI 소프트웨어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봤을 때도 계속해서 사실 외국인에 대한 부재가 이어졌었는데 지금까지 들어온다는 측면에서 봤고 CES 2025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사실 그걸 제외하고 물론 외국인들도 그걸 기대하고 들어왔겠지만 그걸 제외하고 AI에 대한 미래 성장성, 전망치 그리고 기업에 대한 안정성을 살펴보자면은 AI 섹터가 꽤나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뭐 시장 이야기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시장 이야기할 때도 뭐 단기적으로 이제 과매수권에 몰려서 시세 차익을 보는 세력들이 좀 나타날 수 있을 뿐이지 이 미래 전망 가능성이랑 주가에 대한 상승 모멘텀은 많이 남아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좋은 흐름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종목을 하나 또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종목 설명을 하나 해드리자면은 차트를 한번 같이 봐볼게요. 사실 이제 뭐 AI로 떠오르는 섹터 중 하나가 AI랑 접목을 했던 그런 회사거든요. 물론 의료 AI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소프트웨어를 좀 기반으로 하는 한글과 컴퓨터 이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한글과 컴퓨터냐라고 봤을 때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재무제표로 봤을 때는 3년 연속 흑자인데 거기다가 미래 전망까지도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도 좀 눈여겨봐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글과 컴퓨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유도 사실 종합 차트로 봤을 때 이 부분을 좀 확대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여기서 기준봉이 하나 생기고 아래 하단 구간을 지지해주면서 갔을 때 그림. 여러분들은 이거를 보고도 박스권이라고 하겠죠. 예, 맞습니다. 박스권이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간에 한글과 컴퓨터에 대한 자회사가 이제 또 CES 2025에 대한 출전을 이때 또 확인이 되면서 네. 다시 한번 또 각광을 받을 거라는 그런 모멘텀도 생기고 있지만 저는 그 CES 2025 좋습니다. 하지만 그걸 따로 보고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 CES 2025에 대해서도 만약에 식어버린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주가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내려갈 확률이 높은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CS 2025도 좋은데 안정적으로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로 편성하자라고 하는 주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글과 컴퓨터 물론 지금은 개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큽니다. 여기 보시면은 개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커요. 근데 기관과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 종목을 좀 건드리는 것보다는 이제 좀 관망하는 부분이 좀 크긴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매수하고 있는데 저는 결국에는 이전에 모아놨던 기관이 모아놨던 그런 매물들을 다시 한번 이제 뿜어주면은 한글과 컴퓨터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소프트 기반으로 봐도 좋지만 그 중에 한글과 컴퓨터도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소프트웨어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라고 하시면서 종목을 픽해 주셨는데요. 한글과 컴퓨터 실적이 좋았던 종목으로 좀 챙겨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스터님 궁금해서 네. 돌발 질문. 네. 양자 컴퓨팅 관련주 CES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쵸. 오늘 한국첨단 소재 뭐 대장이었죠. 근데 네. 오늘 거래 재개되고 지금 시세가 날아가고 있는데 그 밖에 뭐 아콘이라든지 ICTK 같은 종목들은 급락이거든요. 네. 이거 대응을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저는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까마귀야, 아니 저기 백로야, 까마귀 노는데 가지 마라.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이 양자암호 섹터는 있잖아요. 네. 제가 이 딜 사이트에 처음 올 때부터 좀 언급을 했어요. 그때가 여름이었거든요. 이제 8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양자암호냐?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점에서 양자암호를 봐야 되나? 제약바이오가 좋지 않나? 이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왜 백로는 까마귀 노는데 가면 안 되냐 했냐면 이 제약바이오 섹터가 그때 유행했거든요. 지금도 물론 많이 올라주고 있는데 네. 그때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A라는 섹터가 있으면 B라는 섹터를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기적으로 그때 시장 진짜 안 좋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는 A라는 섹터보다는 B라는 섹터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 알테오젠이나 아니면 유한양에 물려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양자암호 섹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줬고 양자암호 섹터 보자면은 여름부터 지금까지 보시면 그렇게까지 크게 낙폭된 부분도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적당한 구분에서 우리가 시세 차익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간에 지금은 2025 CES 2025에 대한 모멘텀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양자암호 저는 미래 전망 가능성은 굉장히 충분하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양자암호 있기 전에 슈퍼컴퓨터가 있었겠지만 양자암호 기술로 보자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 슈퍼컴퓨터도 우리 집안 각각에 없는 것처럼 양자암호도 우리 집안에 각각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적인 AI 그리고 그래픽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이제 양자암호에 대한 이슈나 모멘텀은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국내 시장이죠. 국내 시장에서 우리가 수급이 들어와줘야 되는데 이전에 우리나라 양자암호 섹터도 올라와줬을 때도 일주일 전부터 계속해서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큰 거래 대금이 1위 섹터가 양자암호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반도체로 옮겨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도 어느 정도 이제 양자암호에 대해서는 좀 식어 들어가고 있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 다시 단기적으로 반등을 한번 줄 때가 온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바로 식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만약에 이런 종목군들로 편성을 했을 때 이 한국 첨단 소재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위험 종목군으로 투자 위험 종목군으로 편성이 됐어요. 제가 꿀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티퍼니까 꿀팁 하나 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투자 위험 종목, 그러니까 투자 주의가 먼저 뜨잖아요. 그 주의가 떴을 때 매도하는 것도 하나의 꿀팁이거든요. 근데 이게 위험이 나타났을 때 이 위험이 풀리면 네.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반등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모멘텀 속에서는 물론 물려 계시는 분들도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반등을 줄 때 그때 또 시세 차익을 보고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백로는 까마귀 노는 데 가면 안 되거든요. 여기까지 오히려 하겠습니다. 올라갔을 때 좀 챙겨서 나와야 되는 그쵸. 구간이다라고 네. 양자 컴퓨팅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전영욱 마스터님은 오늘 어떤 종목을 픽하셨을지 종목 챙겨볼게요. 사실 이제 아까 좀 스포가 있었거든요. 네. DI라는 종목입니다. 예. 반도체주 가져오셨네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어요. 지난 이제 10월하고 11월부터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나라 증시는 내려갔었어요. 그 이유로 보자면은 사실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쪽이 어딜 것 같습니까? 반도체가 다시 한번 질문 주세요. 그러니까 반도체 재료가 많이 쓰이는 곳. 반도체 재료가 많이 쓰이는 곳. 예, 스마트폰이죠. 네. 예, 스마트폰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스마트폰에 대한 가격 하락, 하지만 D램, 그래픽카드에 대한 수요는 증가. 이런 쪽에서 봤을 때도 저는 이게 모멘텀으로 작용했다라고 가능성이 크거든요. 왜 DI냐라고 봤을 때도 사실상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로 제가 9월 달부터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기관은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었어요. 물론 외국인은 아닌데. 네.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기관에 대한 승률은 좋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기관들이 왜 이거를 모아갔냐라고 봤을 때도 물론 지금 이 CES 2025에 대한 모멘텀도 있었겠지만 저는 결국에는 제약바이오냐 2차 전지냐 반도체냐 아니면 전기전자 섹터냐 이 네 가지 중 하나가 이 순환이 돼서 한 가지의 섹터가 쏘아 올려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를 이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 국민연금이 거의 절반 반토막 났어요.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에 대한 유입군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증시는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게 여름 전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를 최소한 빨리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섹터가 하나가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도체 종목군들 중 하나로 이제 편성을 했었고 그 종목 중 하나가 바로 DI였습니다. DI. 네. DI 계속해서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 DI에 대한 재료, 모멘텀, 상승 충분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기업 분석을 먼저 보고 있잖아요. 여기서도 봤을 때 사실 DI도 낙폭이 좀 컸었죠. 그래서 여기서 2022년 연간 실적에서는 112억이었어요. 영업이익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영업이익이 적자나 흑자나예요. 물론 지금 이제 61억으로 흑자로 나타내고 있지냐 전년 대비 거의 절반 반토막 난 거죠. 그래서 지금 연간 애뉴얼로 그러니까 컨센서스로 봤을 때도 36억입니다. 36억이면 어느 정도 선방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BPS도 5,000원인데 지금 추정치에서는 3배. 그러니까 작년에는 1.1배로 기록이 되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제 반도체 국산화에 대한 재료 그런 기대감, 모멘텀이 지속이 된다면은 저는 이런 종목군들로 편성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DI가 사실은 뭐 SK 하이닉스와 같이 협력을 해서 이런 모멘텀 속에서 작용을 하는 것도 있지만 네. 저는 일단 차트가 너무 아름다워서 갖고 왔어요. 지금 차트 보시면은 저점 구간에서 이전에 제가 이 신호를 하나 설정을 해놨는데 이 부분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두 눈 뜨고 함께 보셔야 됩니다. 2024년 3월입니다. 이번 작년 초반이었죠. 여기서 이제 시가가 11,400원 부근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11,400원 부근.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했죠? 양내개. 양내개를 우리 양양양양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지금 꿈돌이님 오늘 오셨죠? 제가 꿈돌이님이 사실 네. 꿈돌이님이 이 딜 사이트 경제부 장관이시거든요. 제가 임명해드렸어요. 예, 경제부 장관이셔서 지금 이제 양양양양 나왔을 때 뒤로 이전 종가로 바꿨을 때 음봉 4개 나왔을 때 급등 준다고 했잖아요. 네. 저는 이 갈매기 이걸 갈매기 1.0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엔 2.0이거든요. 그게 지금 나왔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도 양 4개 나와주고 다시 한번 음봉 뽑아주면 급등 나올 수 있는 자리도 충분하게 남아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CES 2025에 대해서도 AI나 반도체 굉장히 많이 각광받고 있잖아요. DI 같은 종목도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우리가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면은 이 종목 또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DI라는 종목군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전략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7,100원 아래에서 잡으면 되겠습니다. 17,100원 아래에서 잡으면 되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윗상단에서 약간 높은 21,000원 부근에서 제가 잡아드릴게요. 21,000원, 그러니까 직전 고점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U자로 반등을 주고 있고 물론 갑자기 급등 나와주면 정말 고맙겠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갑자기 매물 출회가 나오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면 좋겠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이제 21,000원 잡아드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잡아드려야죠. 11,100원 구간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기준봉입니다. 기준봉. 결국에는 기준봉을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기준봉 같은 경우에는 시가가 11,970원이었거든요. 근데 이전으로 봤을 때 이제 23월 월요일 날 이제 종가 부근하는 이제 11,100원 부근으로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I 받았습니다. 목표가는 21,000원, 손절가 11,100원이고요. 그럼 현재가 진입 가능하다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7,000원 부근에서 접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업앤다운 마무리해 봤고요. 자리 옮겨서 빅픽처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수익을 향한 큰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전영욱의 빅픽처 함께 하실 텐데요. 오늘도 세 종목 통해서 수익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종목 공개를 해볼 텐데요. 자, 네. 먼저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오픈해 볼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오늘 뗄래야 뗄 수 없는 CES 2025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 CES 2025.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궁금한데 그 전에 일단은 마스터님 네. 지금 조금 전에 속보가 나왔습니다. 11시 반경부터 네. 젠스낭 CEO가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데 무언가가 네. 나오지 않을까 호재거리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지금 뭐 지포스 관련해서
신제품을 공개를 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아니라 마이크론의 뭐 DDR7이 탑재가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삼성전자도 반락됐고요. SK하이닉스도 한 2% 안팎까지 밀리더라고요. 예. 반도체 좀 전반적으로 변수가 될 듯한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정도는 뭐 예상했습니다. 뭐 이 괜찮아요? 정도는 이 정도는 예상을 했고 사실은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네. 뭐 단기적인 이제 매물 출회가 어느 정도 나올 차례도 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 젠슨항에 대한 이슈도 있겠지만 사실 뭐 젠슨항에 대한 이슈보다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단기적인 매물 출회에 대한 이게 더 세다고 생각해요. 어제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그렇죠. 그런 그게 너무 건가요? 세죠. 이제 사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파르게 오르는 게 외국인이 지금 3일 연속 매수, 계속해서 매수를 했거든요. 네. 예, 떨어질 때도 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시세 차익도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지포스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예. 저는 그것보다는 단기적으로 이 정도 이슈로 나왔을 때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1.5%, 삼성전자 0.3%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어느 정도 선방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정도면은 견고하게 움직여 주는 거고 사실 그런 모멘텀 속에서는 크게 작용하진 않았다. 이 정도면은 이제 뭐 매물출의 시세 차익 정도로 봐도 무방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건강한 조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뭐 어제 원체 많이 올랐다 보니 당연한 흐름이다라는 쪽에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추신 듯한데요. 예. 자, CES 2025가 키워드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스터님의 종목을 살펴볼게요. 오늘 이 키워드에 맞는 종목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예. 자, 폴라리스 오피스 챙겨오셨는데요. 일단 키워드 세 가지부터 제가 짚어볼게요.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 그리고 글로벌 시장 입지 강화는 지속되고 있고요. 실적 개선과 AI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가고 있다. 네. AI 소프트웨어 쪽이잖아요. 폴라리스 그쵸. 오피스요. 네. 이야기 들어볼게요. 하나씩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2025년은 AI에 대한 시대가 올 거다. 그러니까 이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전 방송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 피델릭스라는 회사가 반사이익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중국의 TSMC라는 이제 공장에서 너네 중국 AI 그리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공급을 했어?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저는 그걸 보고 2024년은 AI네, 반도체네 네. 이랬거든요. 왜냐면은 미국에서 그걸 신경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 분쟁이 일어날 거라는 뜻이거든요. 그 기사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8월에서 9월 달쯤에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AI에 대한 굉장한 모멘텀이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AI에 대해서 둘러싸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것도 모든 게 전자로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왔던 게 CBDC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전자로 가고 있단 말이죠. 거기서 가장 필요한 게 AI란 말이죠. 근데 AI에 또 우리가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반도체입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모멘텀이 뭐였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 AI 데이터 센터 공장에 대한 확대 이런 기대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글로벌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를 계속해서 뭐 투자를 하고 있고 공장에 나서고 있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I라는 거는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빼먹을 수가 없었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가 이전으로 봤을 때도 반도체 소리 없는 전쟁이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제 2025년 6년으로 갔을 때는 AI 전쟁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국에 대해서 신경전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관세 부친이 많이 이런 얘기가 더해지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AI를 누가 먼저 차지하고 누가 먼저 힘쓰느냐 이거에 따라 달렸거든요. 그래서 구글이 그냥 개발해버린 거죠. 양자 컴퓨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AI 데이터 투자 확대라고 본다면은 결국에는 빅테크들이 함께 손을 써서 이루어 나가야 될 그런 숙제라고도 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폴라리스 AI라던가 폴라리스 오피스라던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AI에 대한 모멘텀 속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것도 폴라리스 오피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사실상 제가 왜 폴라리스 오피스라고 봤냐면은 저는 지금 시점에서 진입하기에 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폴라리스 오피스 차트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차트 일단은 지금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이 키워드 다 보고 차트를 보려고 그럼 했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 한번 이야기 드렸으니까 바로 글로벌 시장 입지 강항 지속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 입지 강항 지속. 그러니까 폴라리스 오피스도 이번에 CES에 참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멘텀 속에 사실은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것도 뭐냐면은 국내 시장에서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 주가가 그런 거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네. 근데 이제 네이버도 AI에서 국내에서 실제적으로 수익 나는 기업 중 하나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가 글로벌 시장 입지 강화를 지속해버린다면은 저는 폴라리스 오피스도 꽤나 기대감이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도 나쁘지 않은 모멘텀 속에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뭐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로도 연관이 짓고 있어요. 예. 완전 미래 발전 가능성이죠. 재택근무, CBDC, AI 이런 게 저는 미래에 대한 이제 모멘텀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챗봇으로도 이제 연관이 되고 있잖아요. AI 챗봇으로도 연관이 되고 있는데 이 챗 GPT를 적용해서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AI 출시도 예정이 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이전에 2023년 6월쯤이었죠. 그때는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하고 네이버의 최대 규모 AI 그러니까 이름이 뭐였냐면은 하이퍼 클로바 X라고 기억하십니까? 그때 한참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개발 이런 AI 모멘텀 속에서는 2025년에는 모멘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 입지 강화 속,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해외까지도 이제 진출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폴라리스 오피스도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실적이 되게 좋아지고 있나 봐요. AI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실적도 올라가고 사실 근데 꿈을 쫓아가는 기업들이 많았잖아요. 그쵸. AI를 기반으로 하는 회사들이요. 근데 네. 폴라리스 오피스는 어때요? 폴라리스 오피스, 그러니까 저는 있잖아요. 꿈을 쫓아가는 기업이라고 하셨죠. 꿈은 있잖아요. 꿈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한테 종목 줄 때 제가 적자인 종목 드립니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그거예요. 제가 제약바이오 섹터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실적이 안 나와서요. 예, 왜냐면 제약바이오야말로 미래를 먹고 사는 기업이에요. 근데 네. 만약에 신약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안 됐다. 그러면은 피해를 보는 거는 그 회사도 아니거든요. 사실상 그 회사도 힘들겠지만 개인 투자자예요. 우리는 그걸 보고 투자를 한다는 거죠. 저는 이제 실적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실적 이런 거 재무제표도 많이 보잖아요. 네. 사실 이것도 못 믿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걸 보고 매매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적자인 회사보단 흑자인 회사를 봐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고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2025년 연간 실적으로 봤을 때는 영업이익이 17억 정도였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2023년 연간 실적에서는 그에 대해서 4배, 5배 이상 되는 60억, 70억 정도 됐고 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도 이번에 32억으로 그러니까 작년에는 60억 정도였는데 분기 실적으로 3분기에는 30억 정도 나왔으면은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폴라리스 오피스를 보고 싶은 거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미래에 대한 성장 전망성을 봐야 되는 이유가 그거는 꿈을 먹고 미래를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진짜 우리가 투자 가치를 보는 거거든요. 그 투자 가치가 뭐에 근거를 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는 적자나 흑자냐. 이 회사가 돈이 많냐. 아니면은 이 회사의 대주주가 얼마냐. 부채 비율은 얼마인지 다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다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믿을 수 없다. 이것도 믿을 수 없는데 적자인 회사를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왜 이렇게 말씀드리자면은 이 실적을 중요시 여기는 것 중 하나가 10개 중 3종목이 안 갑니다. 그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30%예요. 굉장히 좀 큰 거죠. 그 30%에 투자를 하느니 차라리 안정적으로 10개 중 2개 아니면 1개가 안 가는 10%. 그러니까 비중이 좀 낮은 곳으로 좀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그럼 차트 열고 가격 전략 챙겨볼게요. 네, 폴라리스 오피스 이게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있고 네. 이제 여기로 보자면은 11월 27일에 강세 패턴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보이시죠? 강세 패턴이 한번 나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결국에 이전에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끼룩하고 갈매기가 나온 거거든요. 양양양양. 여기서 나온 거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하방 구간 경직을 좀 버텨준다면은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도 매수 가능이고 6,200원의 매수가 지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입가네요. 네, 지금 진입가죠. 6,170원. 예. 그래서 지금 진입도 무방하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이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기법 설명에서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뭔가가 힌트가 있을 거고 저기 강세 패턴에서도 뭔가가 힌트가 있었을 거고 그래서 아래 거래량을 이전 종가로 바꿔줘라. 네. 이걸 안 바꾸면 천재도 아니고 어떻게 매매를 하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1월 2일 날에 15% 상승을 줬어요. 15% 상승을 주고 나서 밑에 봤을 때 오늘 음봉이 나왔으면은 저는 있잖아요. 반도체도 그렇고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 AI도 그렇고 지금 음봉이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전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계속해서 유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군들로 편성을 해도 우리가 어느 정도 섹터를 예상할 수도 있는 거겠죠. 차트를 보고서. 그렇기 때문에 폴라리스 오피스 지금 매수가는 지정해서 지금 매수 진입 가능하고 6,200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어디로 보세요?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10,000원까지 갔던 구간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계속해서 부딪히는 7,250원 정도로 1차 목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50원. 예, 7,250원 정도. 네. 왜냐면 이제 강세 패턴 나왔을 때도 이것보다 더 높은 가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왜 1차 목표가까지 드리냐면은 지금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자금 유입이 사실상 이제 CES 때문에 많이 들어온 것도 없지 않아 있었고 외국인들에 대한 유입도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환율이 지금이 정점이라면 우리가 환차익까지 보고 주식 수익까지 볼 수 있는 지금이 정점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봤을 때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여력도 남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1차 목표가는 7,250원으로 드리고 손절 라인도 잡아드려야죠. 예,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하방에서 이제 4,500원 저가보다 약간 높은 5,000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관점이시네요. 목표 맞습니다. 주가를 뭐 높게 설정하기보다는 일단은 7,200원 선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살펴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볼게요. 두 번째는 CES 2025에 이어서 반도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반도체 DI 받았었는데요. 자, 여기 빅픽처 안에서의 종목도 챙겨가 보세요. 자, 두 번째는 네오셈입니다. 네오셈 첫 번째 키워드 반도체 소부장에 집중을 해야 된다.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고 있고 ESSD 장비 시장 확대에 긍정적인 전망을 받을 예정. 네오셈 이야기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네오셈 제가 이제 미리 첫 번째 키워드가 그거잖아요. 반도체 소부장에 소부장.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은 사실 이번 연도 초부터 올라올 수밖에 없는 섹터였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제가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때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는 안 좋았었어요. 네. 안 좋았었다가 이번에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에 어느 정도 이제 좀 힘입어서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인데 제가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사실상 제약바이오 나름대로 좋거든요. 뭐 이제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긴 한데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반도체 시장을 따로 두고 보자 이겁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우리나라 섹터에서 가장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섹터 중 하나가 반도체밖에 없거든요, 거의. 2차 전지도 있겠죠. 2차 전지도 있는데 저는 1등이 반도체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삼성전자를 판다는 건 뭘 파는 겁니까, 여러분들? 한국을 파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올라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저점이잖아요. 저점 구간에서 삼성전자가 올라와 줄 수 있는 모멘텀이 계속해서 생길 거라는 거죠.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소부장에 집중해야 될 시기는 결국에 다시 말하면은 삼성전자는 지금이 저점이고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힘밖에 안 남았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49,900원까지 저점을 찍고 5만 원 구간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거로 봤을 때도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이전에서도 삼성전자가 8만 원을 찍고 내려왔을 때도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5만 원까지 냅두세요. 이랬거든요. 왜 5만 원까지 했거든요? 결국에는 청산 가치가 5만 원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전에 과거로 봤을 때는 2022년, 2021년, 20년 어땠을까요? 저점을 BPS 청산 가치 다 거기도 찍고 나서 반등을 줬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전에 삼성전자가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도 이게 주가는 안 갔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결국에는 시가총액 1위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사고 뭐 SK하이닉스를 팔고 SK하이닉스를 사고 삼성전자를 팔고 이런 게 반복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안 좋은 이야기가 다 나왔다. 그럼 삼성전자에 대해서 반등한 모멘텀이 남아있다. 이러면 반도체 소부장 쪽에 집중해야 된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말 즉슨 SK하이닉스 향 말고 예. 삼성전자 향으로 좀 더 집중을 하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SK하이닉스도 지금 좋은 흐름이에요. 예. 제가 뭐라고 했죠? 남들 오른쪽 쳐다볼 때 왼쪽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여기서 이 자리에서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개인 투자자가 무릎을 꿇어야 이 시장이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결국에는 우리는 오늘도 있잖아요. 개인은 뭐 계속해서 주식시장의 불변의 법칙이 뭐겠습니까? 외국인 기관 매수 하지만 개인은 매도. 예. 이런 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SK하이닉스도 좋은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SK하이닉스의 가격보다는 삼성전자의 가격이 더 매력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부장도 집중해야 되고 삼성전자에도 집중하면서 매매를 하시면 더 큰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향 소부장도 말씀 주셨고 안정적인 실적, 역시나 네오셈 또한 실적이 나오는 기업으로 네.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오셈.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반도체에 대해서는 수익성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불황기가 생기면서 2차 전지도 마찬가지죠. 네. 사실상 2차 전지도 다 500개 기업이 있다면 500개 이제 사업체를 갖고 있으면 그 중에서 수익을 나는 거는 거의 150에서 200기업밖에 안 되거든요. 절반 이하인 거죠. 근데 반도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이제 주문형 반도체 같은 경우에서도 주문형 반도체 같은 경우에서도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차트 한번 같이 보시죠, 여러분들.
차트 한번 같이 보실게요. 무슨 차트요? 네오셈 차트요? 네, 네오셈 차트 말고 이번에는 파두라는 차트를 파두. 한번 볼게요. 네. 그 왜 파두라는 차트를 한번 같이 보냐면은 네. 결국에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거든요. 근데 파두라는 종목 자체가 여러분들 제가 이 실적 장세, 그러니까 실적을 좀 강조를 해드렸잖아요. 예. 물론 네오셈은 이제 좋지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파두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거든요. 근데 이 종목을 봤을 때 사실상 이제 기업 분석을 같이 보시면은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빨강색이에요. 우리 빨강색 좋아하잖아요. 앵커님 옷도 빨강색인데 네. 그래서 빨강색 좋아하거든요. 빨강색 적자. 하지만 재무제표에서는 우린 검정색을 좋아해야 되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적자인 기업 그리고 파두 그러니까 뻥튀기 상장 뭐 이런 이슈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10개 중 3개가 안 가는 종목이 이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거를 미리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고 일단은 폴라리스 오피스 봤으니까 네오셈 가보면은 밑에 이제 차트 먼저 설명해드리면은 하방에서 이제 7,400원까지 내려갔었거든요. 근데 이때가 언제였냐면 9월 달이었어요. 9월 달에서도 지금 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 내려갔다 저점 찍고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하는 추세였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계속 주가가 이제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반복을 하고 있는데 3분기에서는 결국에는 105억의 흑자로 전환을 성공했죠. 그래서 지금 2분기에서는 마이너스 16이었겠지만 전체 연간으로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깔끔하게 재무제표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강조드리는 것 중 하나가 여러분들 이제 잘 보이시라고 위로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연간 실적으로 작년에서는 부채 비율이 110%였습니다. 근데 부채 비율이 110%였던 게 22%로 줄었다. 확 낮아졌네요. 그렇죠? 엄청 낮아졌죠. 이런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부채가 줄고 있다. 맞습니다. 그에 반면에서 유보율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600%에서 2000%. 1000%.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상황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반도체 불황기? 네오셈은 아니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네오셈이라는 종목을 갖고 왔고 이런 재무제표 차트 안에서 파두랑은 되게 상반되는 그런 차트잖아요. 네. 그러니까 10개 중 2개가 안 가면 2개를 버리고 10개 중 8개를 선택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부채비율 유보율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여러분들 보기 편하시라고 이렇게 내려드리면 BPS 2,000원이고 PBR이 3.7배인데 사실 이제 선진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2.5배가 상단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는 1에서 1.5배예요. 그 1.5배 같은 경우에서 봤을 때도 지금 1.5배인데 그 2배 3.7배로 되고 있으면 이 정도는 좀 애교스럽게 좀 봐주면서 지금이 저점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한 0.9%가량의 하락인데요. 그럼 목표 주가 어디로 볼까요? 역시나 좀 보수적으로 볼까요? 예, 이것도 전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지금 시장 완전 좋네 이렇게 네. 생각하다가 아직은 개인 투자자들이 거기에도 낚일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이 딱 그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ADR 수치가 120을 넘어버리면 이제 과열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그 과열 구간에서 이 진정이 되기까지가 하루가 걸릴지 이틀이 걸릴지 3일이 걸릴지 사실 모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제 개별적인 차별화된 종목 장세가 이어질 거라고 코스닥 쪽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수가는 11,100원 부근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00원이 매수가요. 예. 그렇다면 지금 진입 가능하네요. 1,200원 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진입 가능하고요. 예. 목표 주가 손절가 말씀 주세요. 예, 이 매수가 11,100원 부근이라고 했는데 지금 주가가 좀 내려와서 네. 주가가 좀 내려와서 그냥 10,000원 구간에서 11,100원 아래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2,500원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제 12,500원이라고 한다면은 이 매물대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가격 중에서도 약간 낮은 가격이거든요. 예. 그 부분에서 이제 목표가를 설정했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하반에서 이제 5,000원 구간으로 설정을 해드렸어요. 좀 이제 좀 너그럽게 좀 설정을 해놨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네오셈이라는 주가 자체가 이 시장이 밀리면은 또 반도체 소부장 쪽도 같이 밀리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제가 좀 넓게 준 이유도 장기적으로 봤으면 하는 관점이 되게 크기 때문에 일단 시청자분들께 넓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5,000원 분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손절가 다 챙겨가시면 되겠고요. 현재가 진입 가능하다. 네오셈 사인 받았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는 어제 핫했던 쪽으로 챙겨와 봤습니다. 화장품, 소외주들의 반란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반도체도 참 작년 말에 힘들었었죠. 2차 전지도 그렇고요. 화장품도 그렇고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지 궁금해요. 근데
종목으로 제로투세븐을 주셨습니다. 예. 사실 저출산 관련주로 더 유명한 종목 아니에요? 그렇죠. 저출산 관련주로도 많이 엮이고 있는데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간에 그 제로투세븐 자체가 이제 저출산 관련해서도 있지만 이 유아 스킨케어로도 엮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도 괜찮다고 보고 있고 네. 지금 이제 뭐 중국 시장을 많이 노리고 있는 화장품 기업 중 하나가 제로투세븐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오픈마켓이나 아니면 온라인 마켓에서도 굉장히 좋게 이어나가고 있고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중국 시장을 좀 중심으로 여겨가고 있다. 해서 지금 이제 뭐 궁중비책이나 뭐 이런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로투세븐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실적 개선 기대감 갖고 가고 있고 지금 고환율 수혜주로 이제 화장품주가 대표적인 그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근데 많이 빠졌습니다. 저점 예. 다지고 우상향 추세라고 나와 있는데 자 풀어볼게요. 속도 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국에는 원화 가치 하락 속 환율 수혜주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예. 그렇게 보자면은 지금 원래 1,300원, 1,300원, 80원, 90원 이때 놀 때가 엊그제였어요. 근데 갑자기 1,400원 후반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좀 빠졌어요. 근데 지금도 많이 더 빠져야 되는데 덜 빠졌다. 근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 땡큐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결국에는 수출 무역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봤을 때도 환율이 그렇게 많이 올라갔을 때 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수입을 해오는 쪽 말고 수출을 많이 하는 쪽으로도 봤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이제 원자재 측면으로 봤을 때도 이거 화장품은 우리나라가 수입을 많이 해오는 게 아니라 원자재를 화장품을 만들 때 수입을 해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만들어서 수출을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뭐 수출 관련해서도 좋은 흐름으로도 갈 수 있고 이제 원화 가치가 굉장히 하락했으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좀 차별화를 줄 수 있는 것도 화장품 주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키워드는 하락 속에서 환율 쪽으로 봤을 때도 네. 수혜로 볼 수 있는 것도 화장품이지 않을까라고 가져와 봤습니다. 화장품 전반적인 뷰를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 아닌 거죠? 그럼 실적이 나오고 중국 향 쪽으로 좀 유의 깊게 보자라는 건가요? 아, 그렇죠. 그래서 실적이 나오고 중국한 쪽으로 실제적인 무언가 모멘텀이 좀 살아났을 때 네. 그때 봐도 늦진 않았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사실 이 하락 속 환율 수혜주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받는 영향 속에서 이 기업이 어쨌든 간에 무언가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더 싸게 뭐 수출을 해서 우리나라는 다른 기업보다는 더 좋게 수출 수입 환경이 조성이 돼 있다. 이렇게 본다면은 그게 찍혀야 되잖아요. 네. 증거로.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좀 나쁠 수도 있다라는 측면이 좀 보이긴 해요. 근데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에서는 되게 저평가돼 있다라고도 보고 있고 저점에서 이제 업사이클을 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기에는 좀 나쁘지는 않지 않을까라고도 네. 보고 있습니다. 제로투세븐의 시세 확인을 해보고 차트 열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는 제로투세븐 사실 최근에 그렇게 주목도가 높진 않았었잖아요. 그쵸. 저출산 키워드가 맞춰지면서 잘 가는 종목인데요. 지금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자, 우리 전문가님의 차트 열고 그럼 가격 전략 챙겨볼게요. 자, 마스터님의 차트 열렸습니다. 네, 제로투세븐. 이 보시면은 있잖아요. 이 하방에서 원래는 8,000원 구간까지 단기적으로 올해 1월 달에는 그렇게 갔었어요. 네. 물론 이제 화장품 하면은 중국의 광군제 관련해서 그렇게까지 좋은 흐름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광군제는 기대도 안 했습니다. 그때 뭐 경기도 안 좋았고 그때 뭐 중국에서도 뭐 소비에 대한 뭐 그런 것도 많이 안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그 이후에 나왔던 게 결국에서는 중국 정부에서도 말이 나왔던 게 지갑 열어라. 그래서 중국 경기부양책 제2의 경기부양책 2번 하겠다 뭐 이런 말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뭐 이래서 제로투세븐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모멘텀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시점에서도 사실 저점 3,000원 찍고 나서 고점 8,000원 그 사이 가격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사이로 봤을 때 제로투세븐이 나름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했잖아요. 전체로 봤을 때 사실 2023년, 그러니까 연간 실적으로 봤을 때 90억에서 23억으로 낮아졌어요. 근데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슈가 오고 간다면은 저는 23억보다는 더 크게 찍힐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2019년부터 연간으로 봤을 때 93억, 23억보다는 더 많이 찍힐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사실 3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다 합해도 17억 정도예요. 근데 물론 이제 작년 4분기에서는 좀 안 좋았겠지만 결국에는 764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유보율 측면에서도 이 회사가 그렇게까지 뭐 영업이익이 좋진 않지만 그나마 이 버틸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또 유보율이 700, 그다음에 부채 비율이 13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회사 자체가 모멘텀만 살아주면 주가는 굉장히 많이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으로 이제 과매 도건 그리고 사실 화장품 관련해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었어요. 그 이슈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멘텀 속에서 화장품주,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도 있겠죠. 결국에는 이제 화장품 하면은 아모레 퍼시픽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 그러니까 반도체 보면은 반도체 갔다가 소부장 갔다 이러잖아요. 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아모레 갔다가 제로투 갔다가 막 이러거든요. 그 이유로 보자면은 결국에는 화장품은 선크림을 중요시하느냐, 보습을 중요시하느냐 이런 것도 좀 따질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제로투 세븐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를 좀 관련하고 있고 중국을 관련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계절 타는 모멘텀보다는 결국에는 뭐 해외 무역 수출 이런 쪽의 모멘텀에서 살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하방에서 이제 제가 8,000원 그리고 아래 3,000원 구간에서 거의 절반 가격에서 5,700원까지 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 또 매수 적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가 괜찮다. 현재가 진입 가능하다는 사인 받았는데요. 그럼 네. 목표 주가 어디로 보세요? 8,000원까지도 갈까요? 저는 이제 최고점으로 갔을 때 8,000원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역시나 보수적인 관점. 너무 보수적으로 봐야 되죠 지금. 그래서 단기적으로 1차까지 봤을 때는 6,700원에서 6,800원 사이까지는 봤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서는 물론 저도 여러분들에게 수익 그 퍼센트를 좀 높게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보수적인 관점으로 드리는 거고 물론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더 좋아지고 하방에서 우리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게 더 주어진다면은 그때는 목표 주가를 더 높게 주겠죠. 하지만 지금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6,800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 하방에서 이제 4,6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 네. 손절가는 4,600원, 목표가 6,800원이고요. 현재가 진입 가능하다 사인 받아보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영욱 마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머니마스터 2부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박수연입니다. 오후장 대응 전략 어떻게 짜봐야 할까요? 딜사이트 경제TV의 수익의 고수분들과 함께 대응 전략 함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딜 스테이션으로 함께 하시죠. 오늘 오후장 대응 전략은 딜사이트 S의 김정혁 마스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여전히 강하게 올라가려나 했지만 또 젠슨왕 CEO의 기조연설 이후로 조금 시장이 꺾인 그런 분위기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전장 시장 어떻게 진단하실까요? 네, 일단은 오늘 증시가 뭐 이렇게 분위기가 나쁜 상황은 아니죠. 근데 이제 뭐 어제도 그랬고, 그다음에 지난 금요일도 그랬고, 우리가 좀 뜨겁게 반등하는 증시가 굉장히 좀 강하게
이어졌었다가 지금은 뭔가 좀 정체된 느낌들이 나니까 오히려 오늘 시장이 좀 더 무겁게 느껴지는 그런 이제 좀 체감 온도가 느껴지는 그 정도의 장인 것 같습니다. 지수가 뭐 많이 올랐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눌러주고 그다음에 숨고르기를 하는 국면들이 당연히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지수를 좀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는 뭐 2024년도 하반기의 흐름으로 보았었을 때는 충분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위치는 맞죠. 그리고 뭐 굉장히 뭐 가격 자체가 그다음에 주도주들 자체도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멀리 본다라고 하면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많이 좀 쌓여 있는 증시 자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당장 우리 증시의 위치 뭐 상황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뭐 반등할 이유가 뚜렷하게 있는 시장도 아니거든요. 네, 뭐 최근에 환율이 다시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오긴 했지만 뭐 1,450원대 수준이면 뭐 여전히 좀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뭐 지금 굵직한 센 뉴스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국내 그 흐름들을 보면은 정치 리스크는 여전히 또 좀 잔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뭐 주도 업종들의 흐름들을 보면은 뭐 실적이 엄청 막 터지면서 경기가 좋은 뭐 그런 상황들도 아니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시장이 반등을 하는 그림들이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반등할 수 있지 요렇게밖에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뭐 시장의 방향 자체를 믿거나 아니면 뭐 지수의 좀 빠른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뭔가 좀 재료성 그다음에 뭐 뉴스 이슈 혹은 뭐 이제 테마가 씌어서 개별적인 종목들의 흐름에 집중을 해야 우리가 더 좋은 평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많이 내려와 있는 거는 맞지만 지금 그렇다고 시장을 빨리 끌어당길 만한 그런 모멘텀이 아직은 좀 부재한 그런 상황이라 뭐 오늘 이후로 시장이 좀 꺾여서 다시 조정이 나와도 뭐 거기에는 뭐 충분한 명분과 그다음에 그런 배경들이 좀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뭐 짧은 시간 안에 지금 뭐 특징주들이라던가 좀 붉어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좀 재료 테마성 종목들 시장보다 개별적인 색깔을 띠면서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섹터를 좀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 지금은 뭐 시장에 포커싱을 맞추지 마시고 개별 종목들 재료 테마 이쪽에다가 집중을 하셔서 보다 좀 짧게 대응을 하시면은 시장에서 좀 더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1,450원 선까지 안정화된 상황 속에서 코스피도 2,500선에 어느 정도 올라탄 모습들 오늘 드디어 봅니다. 코스피의 2,500선을. 잘하면 오늘 굉장히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날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오전부터 좀 강한 섹터가 바로 조선입니다. 조선 쪽 섹터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뭐 우리 딜사이트 시청자분들은 제 방송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조선주는 방송에서도 이제 뭐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좀 많이 했었던 업종인데 뭐 한번 잊혀질만 하면 다시 한번 위쪽으로 치고 올라오고 그 다음에 좀 조용해지다가 싶다가도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뭐 52주 신고가를 쓰는 종목들도 나오고 뭐 계속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많은 뭐 업종, 뭐 섹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실적 개선폭, 그다음에 뭐 지금 가지고 있는 펀더멘털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조선주를 따라갈 만한 업종이 없다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요즘에는 주가에도 잘 반영이 되고 있어서 저는 뭐 여전히 조선주가 좋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24년도 우리나라 증시의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이제 우하향을 하고 그다음에 뭐 급락도 많이 나오고 그랬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실적이 좋다고만 해서 모든 종목들이 다 부각이 되진 않았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도 뭐 역대급 실적을 발표하지만 3, 4월 달에 한번 흥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지수가 빠짐에 따라서 같이 무너지고 이런 그림들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시장이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 그 펀더멘털 그다음에 가치 이런 평가들보다는 개별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재료성, 이슈성, 테마성 이런 힘들이 필요했던 그런 시장이었죠. 근데 조선주가 이제 뭐 과거에는 모멘텀보다는 펀더멘털이 세다라고 한다면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하면서 뭔가 좀 강력한 무기, 즉 재료성, 테마성 이슈들이 좀 발생을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자마자 우리나라 이제 뭐 대통령이랑 통화하면서 우리나라와 이제 조선 협업 뭐 이유가 그 내용들을 좀 같이 통화를 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좀 재료를 같이 달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실적 개선 측면에서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2기에 대한 정책적인 수혜도 기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선주는 2025년도에
뭐 단기적으로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앞살이 좀 멀리 보는 관점 안에서도 충분히 매력이 있는 뭐 여전히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탑 업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트럼프 관련 이슈들, 이제 뭐 선박 건조를 관련해서 동맹국들을 이용을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뭐 가장 가까이 있는 뭐 조선 협업 국가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시 부각이 되고 시장에서는 조선주 특히나 이제 하나오션이 오늘 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왔고 조선 기자재 혹은 뭐 이제 LNG선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줬죠. 그래서 저는 뭐 조선주들은 여전히 다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매수 관점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종목을 어떤 거를 지금 자리에서 보면 좋을까라는 관점으로 종목으로 이어가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삼성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내용 대비해서 아니면 이제 먼저 선행했었던 뭐 하나오션이라던가 HD 한국조선해양이라던가 이런 종목들 대비해서 지금은 스타트가 조금 좀 늦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지금 뭐 신고가를 쓰는 종목들 혹은 52주 신고가를 뚫고 올라간 종목들 먼저 간 종목들의 키 맞추기가 삼성중공업에도 충분히 나아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실적 개선폭도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최근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대규모 수주 내용들도 여전히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2025년도가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뭐 한 3월 달 정도가 되면은 뭐 대부분의 기업들이 연간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2024년도 연간 실적들이 발표가 되고 이번에 이제 또 역대급 아니면 이제 뭐 그 사상 최대 실적 이런 것들이 조선 기업들한테는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슈와 뉴스 그다음에 실적 발표 자체가 주가를 더 띄워줄 수 있을 만한 뭐 단기 모멘텀으로도 저는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서 2025년도에는 지금 말씀드리는 삼성중공업과 더불어서 뭐 조선주 기업이라고 하면은 아니면 조선 기자재라고 한다면은 한 종목 정도는 포트에 계속 끼고 가시는 게 저는 여전히 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뭐 지금 당장의 매수가 가장 좀 유효한 기업은 삼성중공업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가지고 있는 가치에 비해서 월봉상 차트 안에서 흐름을 보았었을 때는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만들어 놨었던 언덕의 위치라든가 과거에 이제 조선주가 흥행했었을 때 그런 주가 위치를 본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뭐 최근에 오름세가 나오긴 했지만 저는 좀 높은 가격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인지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매수를 하실 만한 밴드는 저는 12,000원 아래쪽이라고 한다면 뭐 어디든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12,000원에 매물대가 있죠. 그리고 일봉상 차트 안에서는 언덕이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돌파하면은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차트에 뚜껑이 열린다라고 하죠. 매물대 돌파가 나오기 때문에 상승률이 조금 더 빠르고 탄력이 붙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와서 따라잡는 식으로 가기보다는 12,000원에 이제 저항선을 두고 이제 계속해서 뭐 양봉 나왔다가 음봉 나왔다가 이렇게 이제 횡보하는 이 위치에서 보다 좀 낮게 들어가시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여력에 따라서 뭐 중장기 투자도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뭐 2025년도에 뭐 조선주를 좋아하고 그중에 삼성중공업을 편입을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목표가는 적어도 17,000원까지는 월봉 차트 보면서 묵직하게 가져가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뭐 지금 당장은 뭐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차트의 흐름이 깨지면서 혹시나 이제 뭐 차익 매도 물량들이 더 늘어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술적인 구간이 9,500원이거든요. 그래서 명목적으로 좀 기억을 하시면서 뭐 하단 9,500원, 목표가 17,000원 이렇게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오늘 강력하게 올라가는 조선 이 수혜 섹터로서 하나의 키워드를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조선 선박을 건조하는 데 있어서 동맹국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무래도 강한 탄력을 준 것 같고요. 그중에서도 삼성중공업을 좀 지켜보자 말씀을 해주셨는데 HD 한국조선해양이나 하나오션도 오늘 강하게 올라가지만 그 종목들과 함께 키 맞추기가 필요해 보인다. 여러 가지 저평가 매력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12,000원 이내에서는 언제든지 매수 유효하다라고 말씀 주셨고 목표가 17,000원에 손절가 9,500원으로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에 있어서 조선과 함께 계속 강한 흐름 이어갔던 게 바로 유리기판 관련주입니다. AI 쪽 훈풍에 이어서 반도체 같이 끼면서 오늘 또 보면 HB 테크놀로지가 18% 강세권 지켜주고 있고요. YC캠이랑 같이 두 자릿수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는데 유리기판 섹터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뭐 요즘에는 또 반도체 종목들이
우리 시야에 계속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 딜사이트에서 저랑 같이 또 방송 함께 하시고 공부하셨던 분들은 오늘 유리기판으로 많이 좀 챙기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장에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뭐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잘 터져가지고 좋은 상승률을 보였죠. 네, 다만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차익 매도들이 좀 나와가지고 아침에 이제 뭐 강세, 아침에 시초가보다는 좀 가격이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다만 저는 뭐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전반적인 반도체 안에서도 테마가 씌여 있는 그런 종목들은 전 여전히 뭐 매력도가 높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유리기판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이제 오늘 이후에 뭐 이제 거래량이 적은 뭐 쉬어가는 음봉이라던가 조정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뭐 재매수 구간을 노려보셔도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요즘에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분위기들이 상당히 세지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뭐 음봉으로 전환을 하긴 했지만 시초가 그 이후의 흐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오늘 20만 원을 넘어서면서 이제 뭐 다시 한번 특징주 이슈로 불거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죠. 지금 미증시 안에서도 AI 열풍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미국에서 이제 AI 광풍 속도가 조금 더 불이 붙어가지고 뭐 과거에는 이제 엔비디아 쪽에 집중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요즘에는 이제 뭐 엔비디아의 대체자로 브로드컴이라는 기업도 이제 부각을 받기 시작했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 뭐 브로드컴이 주가가 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뭐 그런 부품주들 우리나라에 관련되어 있는 뭐 중소형 반도체 기업들 이런 종목들도 같이 부각이 되는 그런 시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반도체 종목들이 지금 분위기가 확 올라가고 있고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의 분위기도 이제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상황 안에서 2024년도 하반기의 흐름들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이 가격이 낮고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인식이 시장에 충분히 많이 좀 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그런 확신들이 좀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바로 좀 올라서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었다고 보는데 최근에 보여주는 이런 대장주라던가 미증시 안에서의 이런 반도체 이슈들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뭐 단발적인 뭐 이슈 종목이라던가 아니면 바닥에서 치고 올라왔었을 때 단발적으로 강하게 이제 뭐 기술적인 위치 안에서 차트를 보면서 공략을 해볼 만한 주요 위치들이 많이 반도체 종목들 안에서는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뭐 브로드컴이라는 새로운 또 키워드가 만들어지기도 했었고 얼마 전에 또 손정희 회장이랑 트럼프랑 만나서 대규모 금액을 또 이제 미국 반도체 시장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손정희의 ARM 관련된 종목들도 시장에서 테마를 쓰기도 했죠. 그리고 최근에 브로드컴이 유행을 많이 했었는데 브로드컴이 최근에 냈었던 뉴스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인텔이랑 브로드컴은 유리기판을 채택을 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유행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오늘 이제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의 급등이라는 이런 현상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 안에서의 흐름을 보면은 가지각색 이렇게 테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노려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시장 안에서도 CES가 시작이 되니까 뭐 양자 컴퓨팅이라는 이슈도 이제 좀 차익 매도가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정치 리스크로 인했었던 인맥주라던가 정책 수혜주 이런 것들도 이제는 차익 매도들이 나와서 새로운 이슈 종목이라던가 새로운 테마 종목들이 좀 필요로 해지는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반도체가 충분히 좀 충족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도체 종목을 지금 장기 투자성 종목으로 볼 게 아니라 그중 안에서 재료가 있고 테마가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다음 테마의 순환매 관점에서 뭐 중단기 혹은 스윙 관점으로 보셔도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퀄리타스 반도체라는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여전히 바닥에서 반응을 하고 있고 그동안에 이제 거래량이 죽어 있었던 종목인데 최근에 말씀드렸었던 반도체 안에서의 개별적인 이슈들, 테마들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서 올라오게 됐습니다. 자, 브로드컴이 최근에 이슈가 되고 흥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맞춤형 반도체를 이제 앞으로 판매를 하면서 엔비디아의 대항마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이슈를 불러일으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맞춤형 반도체, 즉 뭐 에이직 반도체가 이제 시장에서 유행을 하게 되고 관련된 종목들이 우리 시장 안에서도 이제 급등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도 에이직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이제 과거에 삼성전자 쪽에서 이제 밀었었던 CSL이라든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테마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종목인데 앞으로 이제 AI 반도체 칩 관련해서도
좀 숨겨져 있는 모멘텀과 가지고 있는 이런 기술력들이 좀 많은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반도체 종목들이 지금 순환매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적인 차트 안에서 그 다음 순환매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급등을 할 수 있을 만한 좋은 위치의 종목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퀄리탁스 반도체 주봉상 차트로 넘어가서 본다라고 하면은 그동안에 이제 오랜 기간 가격 조정도 나왔고 횡보하면서 기간 조정도 나왔고 바닥에 매물대를 좀 두껍게 쌓아놨는데 최근에 대략 한 4주 동안은 이 매물대를 위쪽으로 뚫으려는 윗꼬리 시도라던가 아니면 이제 이평선을 먹고 올라와서 안착하는 시도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저는 올라갈 만한 재료의 명분은 충분한 상황 안에서 지금 기술적인 차트 안에서도 급등의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봉상 차트 안에서도 지금 흐름들을 보시면은 횡보하면서 위쪽에 매물대라던가 저항선을 툭툭 건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에서 이제 돌파가 나오고 위쪽으로 차트를 연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저항 구간 때까지는 보다 빠르게 그다음에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기술적인 지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복합적으로 보면서 이 퀄리타스 반도체라는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내려가고 있죠. 거래량이 없는 음봉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수를 해도 충분히 좋은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1,700원이 이 위쪽 마지막 저항선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매수를 해보실 것을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단기적인 관점과 시장이 또 어느 상황에 또 바뀔지 모르겠다 이런 변수들이 있어서 일단은 목표가를 조금 타이트하게 1차적으로는 13,000원 이렇게 이제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절가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지금 지지하고 있는 이 매물대 선 여기가 이제 깨지는 그런 자리가 8,500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를 좀 기억을 하시면서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브로드컴발 에이직 반도체 쪽의 훈풍이 1월 우리 시장의 반도체 소부장에 있어서도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한 탑픽주로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 말씀 주셨고요. 매수가 1,700원 이하 그렇게 잡아가고 또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 8,500원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가 현재 음전한 상황이긴 하지만요. 한미 반도체도 PSK홀딩스도 오늘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반도체 소부장의 시대가 올려나 하는 기대감이 천천히 생겨나고 있는데 1월 달 내에 반도체 소부장 상승 랠리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지금 당장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1월 달 내내 상승 랠리가 나올 것이다라고 확신을 이렇게 멀리 확신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적어도 1월 중순까지는 아니면 이제 말이 오기 전까지는 반도체가 짧게라도 한번 또 흥행하고 지수를 견인하면서 먹거리를 충분히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가 매수를 하면서 멀리 보자 이런 관점이 아니라 테마의 순환 관점 안에서 지금 이제 브로드컴이라는 유행이 불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짧게 대응하고 그다음 두 자리 10% 이상의 아니면 20% 가까운 이런 이제 단기 수익률에 도전을 해보시면 참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CES 2025를 앞두고 반도체주들이 약간 상승 랠리를 이어갔었는데 방금 전 젠슨항 CEO의 기조 연설에 있어서 약간의 실망 매물이 현재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SK 하이닉스 음전한 상황인데 1월 내에 20만 원 돌파까지도 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SK 하이닉스는 어제 제 야간 방송에서도 같이 다뤘었던 그런 종목인데 일단은 어제 그 CES 행사가 있기 전에는 기대감이 충분히 많이 반영이 됐죠. 그리고 이제 오늘의 음봉 전환이 실망 매물이라고 한다면은 거래량이 더 터져야 되고 음봉이 더 길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나름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SK 하이닉스의 기업적인 내용은 너무 좋은 그런 상황이고 미증시 안에서도 엔비디아라던가 지금 반도체 분위기들이 다시 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이 빨리 되는 종목이 SK 하이닉스 혹은 한미 반도체 이런 종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분위기는 지금부터 다시 한번 재가열이 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장부터 강하게 올라갔었던 조선, 그리고 현재는 살짝 엇갈리고 있지만 그래도 몇몇 종목들 빨간불 켜고 있는 반도체 섹터 알아봤고요. 그 안에서 뽑아주신 탑픽주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남아있는 스페셜 공략주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스페셜 공략주로 말씀을 드릴 종목은 일단은 조선주도 반도체도 아니고 새로운 테마 쪽에서 종목을 좀 선택을 해봤는데 어제 우리 증시 안에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CES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그동안에 이제
몰이를 했었던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재료가 소진이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타이밍에 맞춰서 이제 뭐 중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사람 메타뉴모 바이러스라는 새로운 테마의 그 키워드가 좀 반발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뭐 코로나 때도 그렇고 원숭이 두창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뭐 동물지병이었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도 그랬고 뭐 그 정도의 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뭐 중국이나 미국에서 불어오는 뉴스들을 본다라고 했었을 때 관련된 종목들, 질병 테마 관련된 종목들이 힘을 어제 한 방만 쓰고 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기존에 힘을 잘 주고 있었던 테마들의 소진으로 인해서 거래량들이 더 빠르게 들어올 가능성이 충분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는 진매트릭스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어요. 어제 뉴스들을 보니까 미국이랑 중국에서는 뭔가 좀 뉴스를 자극적으로 쓰는 데에서는 제2의 코로나 공포라는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한 쪽에서는 뭐 휴교령이 내려지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중국의 일부 지역 안에서는 최근 열흘 동안 사람 메타뉴모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500% 이상 또 급증을 했다라는 뉴스들이 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이슈들이 이제 국내 확산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과거 이제 코로나 때 흥행했었던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과 과거에 봤었던 그 종목의 엄청난 캐파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또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저는 이 이슈는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을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씩은 편입을 해두고 그다음에 이제 뭐 급등주를 따라가는 느낌이 아니라 좀 조용하고 그다음에 음봉의 조정이 나왔었을 때 그때 이제 접근을 해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런 큰 질병 이슈가 나왔었을 때 항상 1순위는 진단키트였고 그다음에 2순위로 따라가는 거는 관련 치료제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2순위의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진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뭐 1순위와 2순위의 재료를 둘 다 좀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차트 흐름 보면서 지금 진매트릭스가 보여주고 있는 기술적인 위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장에 이 진매트릭스를 좀 선별을 해가지고 제가 우리 그 작가님께 원고를 보내드렸었을 때는 좀 주가가 낮은 상황이었는데 제가 원고에 올렸었던 3,600원 매수 가격이 지금은 위쪽으로 좀 넘은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 점심시간 때 이제 한번 단기적인 급등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지금 가격을 당장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조금 좀 기다리면서 보셔도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현재 주가가 3,630원을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가격이 높아도 3,600원 이하로 최대 가격 3,600원 이하로 내려오는 자리에서 음봉 매수를 할 것을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적어도 이제 하단 구간 3,250원까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매수 가격과 매수 구간으로 분할 매수 가격으로 보셔도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하단에서는 이 이제 지지 라인이 깨질 수 있을 만한 3,100원을 손절가로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는데 지금 진매트릭스가 보여주는 흐름들을 보면은 굉장히 변동성이 세고 빠르고 격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다음 뉴스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뭔가 좀 확산이 되는 그런 이슈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이제 또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하루 만에 뭐 15%, 20% 혹은 뭐 상한가 가까운 급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끼가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음봉에서 조용할 때 매수했다가 그런 한 타이밍을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가는 4,500원 이렇게 이제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질병 이슈에 관심 있으신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빠른 급등 흐름을 좀 기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진매트릭스가 가격을 좀 낮추는 시기들을 기다려 보셨다가 같이 또 편입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보다는 약간 눌림이 나올 때 조용한 음봉 매수를 추천해 주셨고요. 목표가 4,500원, 손절가 3,100원으로 끌고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2의 코로나라고 여러 가지 공포 얘기가 나오긴 해도 그때만큼의 강한 수익은 좀 기대하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테마성으로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근데 1월 하면 또 20일 날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까지 있습니다. 그때까지 뭐 미 증시에 여러 가지 변화도 있을 것 같고요. 좀 복잡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전망들 나오고 있는데 당분간 한 1월 말까지 우리 시장에서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뭐 트럼프의 그러니까 취임일로 인해서 증시가 부정적으로 갈 만한 흐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뭐 내 코가 석자라고 이제 표현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이제 그 정치적인 리스크라던가 그로 인해서 이제 반발이 된 뭐 높은 환율 이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더 발목을 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시장에 변수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정확하게 시장이 어느 정도 범위에 움직일 거고 뭐 상승이다 하락이다 이렇게 이제 방향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투자하기보다는 시장보다 좀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개별적인 재료주에 당분간은 집중을 하시는 게 보다 좀 현명한 투자 방법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굉장히 정신없이 빠르게 변화했었는데 이런 시장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전망을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딜사이트 S의 김정엽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마스터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뜨겁게 다뤄지고 있는 뉴스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핫딜 통해서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딜사이트 S의 김병주 기자 함께 나와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홈페이지 내에서 뉴스들이 가장 많은 클릭을 받았을까요?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경영권 분쟁 이슈인데요. 영풍과 MBK 파트너스 그리고 고려 아연 간의 여러 가지 리스크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풍과 MBK 파트너스에서 최윤범 고려 아연 회장한테 배임 의혹을 제기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영풍 MBK 파트너스 연합은 최근 공개된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22년 고려아연이 이그니오 인수 과정에서 매도자가 비상식적인 과도한 수익을 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연합 측은 매도자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모종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인데요. 이를 두고 업계 안팎에서는 영풍 MBK 연합이 사실상 최윤범 회장의 배임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입장문을 발표한 시점도 눈길을 끄는데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임시주총이 이번 달 23일에 개최가 됩니다. 임시주총까지 불과 보름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당분간 양측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한 장외 여론전도 한층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23일까지는 계속 이런 시끄러운 이슈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금 제기된 최윤범 회장의 배임 의혹, 영풍과 MBK 파트너스에서 어떤 근거로 어떻게 얘기를 했나요? 네, 고려아연은 지난 2022년 설립한 페달 포인트를 통해서 같은 해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폐전자 제품 재활용 업체인 이그니오의 구주 지분 100%와 신주를 인수했습니다. 인수대금은 당시 환율로 5,800여 원에 달하는데요. 이는 전년도이죠. 지난 2021년 이그니오 매출의 9배이자 지난 2022년 11월 자료에 따르면 무려 50배에 이르는 금액입니다. 참고로 지난 2021년 말 이그니오의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 19억 원으로 완전 자본 잠식 상태였습니다. 특히 영풍 MBK 연합은 고려아연이 이그니오 설립 5개월 만인 지난 2021년 7월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초기 자본의 10배가 넘는 가격의 인수협상을 벌였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수합병 거래에 비춰볼 때 매우 이례적이라는 설명입니다. 설립 초기 자본의 100배가 넘는 가격으로 인수 협상을 벌였다. 이 사이에서 매도자들이 좀 과도한 수익을 얻어갔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정확하게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네, 영풍 MBK 연합은 고려아연이 이그니오 구주 인수 대금으로 치른 금액이 약 3억 달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는 초기 자본의 100배가 넘는 수준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를 근거로 이그니오 설립 초기 주주들이 회사 설립 후 불과 1년 6개월 만에 약 100배의 자금을 돌려받게 됐다는 내용인데요. 거래 당시 매도자 측은 이그니오 지분의 47.5%를 보유한 일대 주주 MCC NFT 외에 타사디아 그룹과 같은 투자 펀드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저희가 주목해 볼 부분이 있는 게 바로 타사디아인데요. 타사디아는 MCC NFT를 지배하고 MCC NFT가 이그니오를 지배하는 구조를 고려하면 이그니오의 2대 주주를 비롯한 투자 펀드의 상당수가 타사디아 소속 운용력들에 의해 운용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연합 측은 최은범 회장 측이 이그니오 매도인 내의 관계에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는 MCC NFT와 타사디아의 관계, 그리고 타사디아가 운영한 투자펀드의 실제 출자자 등 이들 신원에 대한 의혹 등에 대해 소상히 밝혀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고려아연 측의 입장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영풍과 MBK 파트너스가 이렇게 제기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최은범 회장이나 고려아연 측에서는 어떤 식으로 좀 근거를 제시하고 있나요? 네, 일단 고려아연은 이그니오 M&A 계약 구조상 MCC 외 투자자에 대해서는 고려아연 측이 알 수 없다고 정면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그니오 M&A 계약의 주요 당사자는 MCC고 타사디아와 협상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주주 간 계약과 투자 지분 구조는 고려아연 측으로서는 알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특히 리드셀러인 MCC는 채권단에 비유하면 대주단 같은 개념인데요. MCC가 고려아연과 협상 후 투자 펀드들과 진행한 협상에 대해선 알 도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영풍과 MBK 파트너스 그리고 고려아연 그 사이에서 어떤 지금 의혹이 돌고 있는지 관련한 소식들 짚어봤고요.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되어 있는 두 번째 헤드라인, 포스코 E&C 관련한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해외 사업 부진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죠. 포스코 E&C 얘기인데요. 이를 돌파할 동력으로 해상풍력, 그리고 SMR이라고 하죠. 소형 모듈 원전을 점 찍었다는 소식입니다. 그간 포스코 E&C는 화력 발전을 중심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해 왔는데요. 최근 탈탄소, 친환경 이슈로 발주가 줄어들면서 변화를 꾀하게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해외 시장을 꾸준히 공략해 왔다고 하셨는데 그럼 포스코 E&C의 해외 사업 성과는 현재 어느 정도 나와 있나요? 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까지 포스코 E&C가 해외에서 수주한 금액은 한나로 약 1,623억 원입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68.8% 감소한 수치인데요. 같은 기간 해외 수주액 기준 순위에서도 12위에서 18위로 후퇴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불황, 이에 더해 탄소 중립 기조로 인한 화력 발전 발주 감소가 원인으로 보입니다. 그럼 포스코 E&C는 탄소 중립 그리고 여러 가지 친환경 기조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좀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그 방식도 궁금한데요. 네, 우선 SMR은 포스코 E&C가 약 10년 전부터 정부 국책 과제에 참여하는 등 상당한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기존 원전 대비 안정성에 뛰어난 데다 그 방사성 폐기물 생성 측면에서도 효율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향후 가파른 성장세가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실제 전문가들은 해당 사업이 오는 2040년까지 약 3천억 달러로 하나로 약 442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사업 역량도 강화하고 있는데요. 해당 사업은 육상풍력과 달리 민원과 입지에 제한이 없고 수심도 관계없는 기술입니다. 따라서 현재 포스코 E&C는 포스코와의 협의를 통해 해상풍력 포트폴리오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어떤 흐름들을 보여줄지 당분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준비되어 있는 세 번째는 신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는 생명보험사들. 이 생명보험사들이 좀 다양한 사업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사이에서도 업계 1위 삼성생명이 최근 요양사업 진출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소식들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한 이야기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최근 홍원학 삼성생명 사장이 신년사를 통해서 신사업 도전을 예고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요양사업 확장을 언급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특히 시니어 사업 전담 조직 강화를 통한 장기적 전략 마련에 돌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업계 안팎에서는 사실상 삼성생명이 요양 사업을 생보사 미래 먹거리로 공식화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각에서는 삼성생명이 올해 자회사 출범 또는 요양시설 부지 선정 등에 나서면서 요양사업 진출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이 어찌 보면 업계 1위인데 이렇게 신성장 동력에 조금 더 매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는 생명보험 업계가 처한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생명보험 업계는 타 보험권에 비교해서 수입 보험료 증가율이 현저히 낮습니다. 실제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험산업 전체 수입 보험료 증가율은 2024년 2.6%, 그리고 올해는 2.5%로 전망됐습니다. 다만 업권별로는 조금 상이한 흐름인데요. 손해보험 업계가 4.4%의 수치를 보일 것으로 보인 반면 생명보험 업계는 0%죠. 0.3%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연스레 신성장 동력이 필요한 상황임에는 분명한데요. 특히 요새 최근 고령화가 지속되는 사회적 흐름이 반영된 요양사업이 생보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보험학회가 주최한 보험정책 포럼에 참가한 정중호 한양대 겸임교수는 한국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노인 요양 및 주거를 포함한 시니어 케어 시장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는 이런 사회적 흐름을 한 번 더 포인트로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좀 이쯤 되면 대다수 생보사들이 어느 정도 진출을 꽤 했을 것 같은데 좀 시장 진출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 따로 있을까요? 네, 이는 실제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생보사들의 요양사업 진출은 각종 규제, 그리고 초기 투자 비용 문제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만난 생명보험 업계 관계자도 법적으로 서비스의 프리미엄화가 마련돼야 질 높은 서비스와 수익성 확보가 되는데 아직 법률과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탓에 진출 속도가 더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행 노인복지법의 시행규칙에 따르면 30인 이상의 요양시설을 설치하려면 사업자가 토지, 건물을 직접 소유하거나 공공부지를 임차해야 합니다. 다만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요양시설을 마련하려면 부지 확보 및 건축 비용을 천문학적으로 들 수밖에 없죠. 이런 비용 때문에 이런 높은 비용이 진입장벽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요양시설에서 비급여로 제공할 수 있는 항목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거론됩니다. 입소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실제 고령층에게 반드시 필요한 핵심 서비스죠. 운동치료, 재활 프로그램, 정서 지원 서비스 등은 모두 급여 항목으로 포함돼 요금 상한선이 제한돼 있습니다. 확실히 높은 초기 투자 비용이 어느 정도 발목을 잡으면서 강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업계 1위 삼성생명은요,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나요? 네, 삼성생명은 올해 조직 개편에서 요양 사업을 전담하는 시니어 리빙 TF를 시니어 비즈팀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 진출 및 안착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삼성그룹 내 삼성생명 공익재단은 지난 2001년부터 경기 용인에 실버타운 삼성 노블카운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생명은 고급 요양시설로 부유층을 타깃으로 한 노블카운티와 달리 신사업을 통해 중산층을 겨냥한 요양시설 개발에 주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며 사실상 사업 진출에 관한 관심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당분간 해당 사업에 관련해서 새로운 뉴스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 다음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카카오 관련한 소식인데 카카오 계열사 정리와 관련한 소식인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네, 지난해 전면적 경영쇄신 행보에 나선 카카오가 계열사 정리에 집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그룹의 지배구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카카오가 공정거래법에 따라 기업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계열사 수는 120개입니다. 이는 전년 동월 138개사 대비 18개사 계열 제외된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계열사 20곳에 대해 흡수합병과 지분 매각, 청산 신청 등을 진행했고 EK게임즈, 테인스밸리 등 2개사는 새로 계열 편입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정리와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카카오가 이렇게 계열사 정리에 나서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네, 업계에서는 일종의 웃돈 개념인 영업권 가치의 폭락으로 손상 차손을 인식한 점, 쉽게 말해 카카오의 재무 부담이 커진 것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카카오는 약 1조 4,834억 원에 달하는 영업권 손상 차손을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면서 총 1조 8,167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카카오 입장에서는 영업권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경제적 효익을 상실한 계열사에 대해 매각이요? 네. 우선 확실한 건 재무 부담이 계속 이렇게 커지고 있다는 게 이번 계열 정리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네요. 좀 그동안 주가도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요. 계열사 정리에 있어서 확실히 어느 정도의 정리는 필요해 보입니다. 네, 다만 영업권 손상 차손 부담은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가 지난해 계열 제외한 기업에 대해 최초 인식한 영업권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인데요. 실제 계열 제외된 모노트리를 포함한 총 9개 기업의 사업 결합 당시 영업권은 약 390억 원 수준에 그칩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카카오가 본격적으로 계열사 수를 줄였음에도 이에 따른 영업권 감소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카카오의 무형자산 규모는 5조 5,116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3.1% 감소하는 데 그쳤고요. 구체적으로 처분, 대체 등으로 감소한 무형자산은 329억 원에 머물렀습니다. 지금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주셨는데 사실 재무적 부담을 완전하게 정리를 하기엔 좀처럼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카카오의 입장이 따로 있을까요? 네, 카카오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계열사 정리 작업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정신학 카카오 대표가 강조하는 AI 등 뉴 이니셔티브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개선하면서 영업권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되는데요. 카카오 관계자는 핵심 사업 위주로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작업을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고 그 기준은 바뀌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선택과 집중이라는 기조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계열사 매각 등의 작업을 당분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사업구조 개편부터 계열사 정리까지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하는 것 같은데요. 당분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헤드라인 준비되어 있는 것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KB국민은행이 둔촌주공 잔금 대출 한도를 늘렸다. 이러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당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이라고 불렸죠. 둔촌 주공 재건축 단지, 소위 올림픽 파크 포레온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해당 단지의 입주 가구 수는 약 1만 2천여 개에 달합니다. 업계에서는 입주 물량을 고려하면 필요한 대출 규모가 약 3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가계대출 관리 기조로 인해 대출 공급이 위축되면서 입주를 앞둔 실수요자들은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새해 들어서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가 새롭게 설정이 됐습니다. 이에 은행들도 선제적으로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대출 빗장을 풀고 있는데요. 연간 가계대출 공급 목표액에 여유가 생긴 만큼 물론 관리는 지속하면서도 동시에 자금 공급은 지속하겠다는 것이 은행권의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실제로 은행들이 지금 대출 자금을 늘려내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규모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앞서 언급드렸던 KB국민은행의 경우에 어제죠. 지난 6일부를 기점으로 잔금 대출 한도를 기존 3천억 원에서 6천억 원으로 3천억 원 확대했습니다. 이는 둔촌주공에 잔금 대출을 공급하는 시중은행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에 앞서 우리은행은 기존 500억 원에서 1,500억 원으로 농협은행은 기존 2천 원억에서 4천억으로 각각 1,000억과 2천억씩 한도를 늘렸습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아직 한도를 확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수요가 분명한 만큼 이들 또한 추후 한도를 늘릴 가능성은 높다는 분석입니다. 5대 은행뿐만 아니라 기업은행과 수협은행도 한도를 최소 1,000억 원 가량 늘렸고 여타 은행들도 서서히 잔금 대출 취급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은행을 필두로 여러 은행에서 이런 대출 한도를 늘려나가고 있다. 관련한 소식들 전해드렸고요. 다음 헤드라인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진행 중인 CES 관련 소식인데요. 어떤 내용으로 준비해 오셨을까요? 한번 들어볼게요. 네, 세계 최대 전자 IT 박람회죠. CES 2025가 7일부터 오는 10일까지 미국에서 열립니다.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대표 혁신 기업들이 참가해서 자사의 혁신 기술 그리고 미래 전략을 소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 이번 주에는 이 시간을 통해 CES 이모저모도 종종 전달될 수 있을 듯합니다. 오늘은 LG전자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공식 개막 하루 전인 지난 6일 진행된 LG전자의 월드 프리미어 행사에 참석한 조주환 대표가 공감지능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 MS와 기술 협력에 나섰겠다고 밝히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LG전자와 마이크로소프트의 협업 굉장히 눈길이 가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소식인가요? 네, 이날 조 대표가 밝힌 협업의 핵심은 공감지능 기술의 확장이었습니다. 이미 지난해 LG전자는 미래 고객 경험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기술적으로 논의되는 인공지능을 공감 지능으로 재정의하면서 스마트홈 서비스 개발을 시작했는데요. 올해는 공감지능과 함께하는 일상의 라이프굿이라는 미래의 대비 비전을 공개하면서 서비스 확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를 위해 MS와의 기술 협력에도 나설 방침인데요. 구체적으로 각 제품에서 수집된 고객의 인사이트에 MS의 AI 기술을 결합, 공감지능 서비스 혁신을 주도하겠다는 겁니다. 향후 양사는 집안에서부터 차량, 호텔, 사무실 등에 이른 다양한 공간에 활용되는 AI 에이전트를 공동 개발하고 나아가 차세대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데도 협력할 예정입니다. 네, 바로 다음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인데요. 최근 우리은행이 특별한 동우회 통합 작업에 나섰다. 이 내용 어떤 소식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우리은행은 다소 눈에 띄는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우리은행의 전신인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의 퇴직 직원 동우회를 26년 만에 우리은행 동우회로 통합한다는 내용인데요. 이를 위해 최근 진행된 창립 120주년 기념식 후에 양 동호회 회장들이 모여서 통합 추진 MOU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퇴직자 동호회 통합이 이슈가 된다.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사실 지난 1999년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이 합병해서 한빛은행이 출범했습니다. 바로 한빛은행이 우리은행의 전신입니다. 다만 합병 이후에 양행 출신 간 자리 싸움이 오랜 기간 지속이 됐습니다. 소위 파벌 갈등이었는데요. 이러다 보니 우리은행의 행장 인사에서는 상업은행과 한일은행 출신이 번갈아가며 행장을 맡는 암묵적 기류가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임종용 회장 취임 이후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이 본격화됐는데요. 아무래도 임종용 회장이 상업은행도 한일은행 출신도 아닌 외부 인사이기 때문에 계파 갈등을 보다 중립적 입장으로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동호회 통합 과정에서 임종용 회장은 직접 역대 은행장들을 설득하면서 통합 추진에 속도를 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우리은행은 동호회 통합 외에도 모든 인사 자료에서 출신 은행 구분을 완전히 삭제하는 듯 화학적 통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시장에서 뜨겁게 다뤄지고 있는 이슈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딜사이트 경제TV 김병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딜사이트 2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딜사이트 2부에서 오늘 여러분들 오후장 투자 대응 전략 짜시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소식들 알려드렸는데요. 하지만 해당 가치와 또 종목의 상승과 하락에 따른 것까지 여러 가지 함께 하지는 못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끝까지 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 성공 투자하세요.